강철 이빨 김종대 국회의원으로부터 나라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국회 브리핑입니다. 김종대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국회가 열려서 저도 예결위원 상임위 양쪽으로 뛰느라고 굉장히 바쁘네요. 지난 며칠 여러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그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 이게 흔들리는 거 아니냐. 또 그래서 규제 완화 같은 보수 우경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종대 의원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도 예결위원회에서 당연히 그 문제가 아주 핫한 주제였습니다. 야당으로부터 소득주도 성장론은 이제 파생 선고다. 이건 완전히 이제 보내버려야 된다. 이런 어떤 정치 공세가 매우 강하게 나왔는데요. 정부 입장은 그러는 가운데서 소득주도 성장론의 기조는 유지하지만 또 규제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보수화 정책, 거의 재벌의 청탁 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 완화 같은 이런 어떤 또 정책은 정책대로 하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올해 들어와서 경제의 모든 분야, 고용, 노동, 또 사회, 규제 완화, 재벌 개혁, 조세, 재정 이런 전 분야에 걸쳐가지고 사실은 거의 박근혜 정부의 정책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주 자극적이고 어떤 치명적인 형태로 이미지화된 고용 쇼크입니다. 역대 고용 통계를 낸 이래 올해 7월처럼 고용 지표가 악화된 때가 일찍이 없었거든요. 보통 한 30만 명에서 40만 명씩 매달 신규 고용이 발생되는데 7월 달에 5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든 언론이 고용에 대한 위기론이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아주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요. 이러는 와중에서 제일 아프게 느껴지는 것이 역시 정부의 노동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최저임금을 올렸다가 다시 뺐었죠. 계산 방식을 바꿔서. 또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나서 반발이 심해지니까 또 위반하는 처벌은 유예하겠다고 해가지고 또 후퇴했고요. 또 민간 부분에서는 이제 청년 의무 고용 할당제를 3 내지 5% 적용한다는 정책은 발표했지만은 공공 분야에서는 적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 부분은 청년 의무 고용 할당제가 적용이 안 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가장 최근에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싶은 부분은 역시 규제 완화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은행에 이제 우리 산업자본 재벌이 뛰어들 수 있게 지분을 확대해 주기 시작했고, 또 원격 의료도 영리화하는 걸 허가하기로 했고, 개인정보보호도 완화하기로 했고, 급기야는 산업오법이라고 얘기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법, 또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등 우리 경제에 있어서 어떤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규제들이 거의 다 지금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여기서 원격 의료 허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정책들이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착한 박근혜 정부가 돼버렸다. 이제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표현까지 나오는데 박근혜 정부가 이제 거친 보수 우익 정부였다면 문재인 정부는 계속 착한 보수 우익 정부처럼 보인다. 이제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심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민주화와 양극화 정책들은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거든요. 상가 임대차 보호 한 건 외에는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본점의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을 못 내놓고 있고, 또 공공 부분의 청년 고용도 대책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우리 여러 이제 가슴 아픈 재벌 개혁 문제, 재벌 총수들의 갑질 문제, 또 재벌 개혁 문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도 여전히 정책을 못 내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 불평등은 계속 악화되는 가운데 당장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다 보니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 정책을 답습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보 전진을 위한 2보 후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그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가계의 임금, 소득을 올려주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살아날 것이고 그럼 기업들은 여기에 맞물려서 투자, 생산을 확대하게 되는 소득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이 네. 경제 정책인데 네. 김종대 의원은 그럼 이 성장론의 궤도 수정이나 그 폐기 주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요?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제 인상이라든가 52시간 근로제가 바로 그런 소득 성장론의 백미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노조도 반가워하질 않아요. 예, 52시간으로 줄인 거는 일자리를 더 만들자는 취지인데 일자리는 안 늘고 단지 근로시간만 주니까 소득이 오히려 줄었단 말이죠. 예. 그다음에 최저임금은 22만 원 더 줬다 21만 원을 다시 뺏는 그런 어떤 현상들 이런 걸 봤을 때 이것이 당연히 서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결과가 거꾸로 나타나고 오히려 중소상인들이 반발을 하니까 이게 지금 정책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원래 이 정책을 발표할 때 석 달이면은 성과를 거둘 거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전혀 양상이 다르게 갔는데 그 이유는 일련의 경제 민주화의 어떤 패키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단연 재벌개혁이고 갑질 적폐 청산인데 이 부분을 뒤로 미루고 단지 최저임금 문제하고 근로시간 문제만 쏙 뽑아서 이것만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버리니 당연히 그 정책의 어떤 부작용만 불거지는 양상으로 이게 왜곡돼 버린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늘리자고 할 때는 돈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됩니다. 지금 재벌의 사내 요보금이 이제 880조 원이 넘어섰지 않습니까? 이런 돈이 서민 경제 쪽으로 흘러 넘쳐 나오도록 이렇게 어떤 경제 민주화 정책을 하면서 이 소득 성장론을 병행했더라면 그렇다면은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불평등을 해소하고 보다 어떤 소득과 성장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사회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하고 단지 한두 개 정책만 가지고 일단 생색을 내려고 하다가 좀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그 청와대에 참여했었던 그 정태인 교수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청와대 자체도 참여정부에 비해서 시민사회나 진보적 목소리를 칙보하는 데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또 참여정부에 비해서 비서관들의 몸보심이 훨씬 심하다. 이런 지적도 좀 했고요. 그다음에는 오늘 이제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고용 위기가 낳은 촛불정부의 역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규제 개혁 논의가 경제 민주화를 압도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도 좀 나와 있고요. 청와대가 이렇게 우클릭하는 데에 어떤 좀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참 저는 어떤 시대 흐름을 우리와 다른 관점에서 읽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 지방선거에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주고 문재인 대통령이 2년차 대통령 중에 역대 최고의 지지율과 또 지방선거의 압승이라는 큰 정치적 자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정치적 자산은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으라는 개혁의 자산으로 활용해달라는 얘기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 높은 지지율을 관리만 하다가 이제 까먹는 이런 또 안이한 발상으로 되돌아섰단 말이죠. 그래서 높은 지지율에서 비롯된 정치적 자산이 이렇게 잘못 쓰이는 경우 저희는 이거를 정치학에서 지지율의 함정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거침없이 더 나아가라는 뜻으로 올려준 지지율을 거기에 이제 안주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모든 어떤 정책 기조가 보수화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런 보수화 정책이 성공만 한다면 또 문제가 달라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국가가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뭐 청년 일자리라든가 또 저출산 대책이라든가 지금 뭐 내년 예산에도 거의 그 12조에 달하는 또 일자리 예산을 또 쏟아붓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런 예산을 다 쏟아붓고도 저출산과 고용 불안은 계속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쏟아부으면은 거의 반비례해서 정책의 결과가 나왔고 저출산 문제 어떻습니까? 통계를 낸 이후에 작년 최저출산이거든요. 그동안에 150조를 쏟아봤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쏟아본 것만 해도 84조 원입니다. 이렇게 쏟아붓고 오히려 출산율은 더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무슨 재정으로 돈으로 틀어막으려는 정책으로는 이제 안 된다. 역시 문제의 핵심은 경제민주화, 또 불평등 해소, 소득 양극화 해소 이런 공정경제 쪽에서 더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오늘 그 우리 정의당 그 원내 의원 총회였었나요? 여기에서 보면은 그 이제 전해져 나온 소식들을 보면 우리 이정미 대표의 이제 발언을 인용해서 보면 우리 정의당이 이제 그 장하성 실장과 김영주 장관 요거 이제 이 분들에 대해서 지키기에 나섰다. 뭐 이런 보도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일각에서는 장하성 실장은 진보, 그 다음에 이제 김동연 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수적인 정책을 펴는 사람 이렇게 대비되는 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물론 정부에서는 부인합니다. 뭐 엇박자는 없다. 이렇게 오늘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국회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엇박자 정도가 아니라 저는 암투가 벌어졌다고 봅니다. 그 전에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이 청와대 인사를 만났는데 때려치고 인터넷 언론사라도 창간하고 싶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맺힌 게 많다는 얘기인데 그 상대가 바로 기획재정부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지칭한 겁니다. 그렇듯이 청와대 경제민주화의 사령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무언가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 각기 어떤 그 혁신과 보수로 나뉘어서 정책적인 갈등을 겪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은 쉽게 추론이 돼요. 그리고 오늘 또 자유한국당은 일제히 김동연 경제부총리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은 장하성 지키고 자유한국당은 김동연을 지키고 이렇게 어떤 그 제 정당들이 각기 어떤 관료들에 대해서 편가르기를 했다는 이유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그만큼 균열이 심하다는 얘기죠. 평소에 좀 유한 표현을 많이 쓰는 대통령이 직을 걸어라라는 표현을 할 정도면 뭔가 있기는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그 대통령의 발언은 이제 일자리 문제를 지칭해서 하신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지금의 그 국면이 다 언론에서 위기론을 조장하는데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고용이 굉장히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만은 경제활동 인구 자체가 줄었어요. 20, 30대가 이제 저출산에 영향을 받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유례 없이 생산 가능 인구 유입이 7월 달에 들어가가지고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고용 숫자가 줄어드는 거는 일견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 최저임금에 또 혐의를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자영업자들이 이제 고용을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통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숫자는 오히려 늘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가노동이죠. 이 숫자는 줄었어요. 이건 최저임금이 오른 효과로 하고는 정반대 결과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면들로 봤을 때는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이 이게 뭐 소득주도 성장론이 경제를 망쳤다고 보는 거는 7월 상황이 그 7월의 쇼크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는 서서히 나타납니다. 지금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일자리가 줄었다고 해서 막 위기다, 쇼크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과잉 대응을 하게 되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신뢰가 떨어지죠. 무엇이 진짜 정책이냐 이래가지고 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잉 대응하는 것도 또 문제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서 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그리고 9월 북중 정상회담이라든지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의 지금 속도가 다시 붙고 있단 말이에요. 네. 9월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6월 12일이었죠. 그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의 프로세스가 가속화되리라고 대부분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8월 말이 되도록 진도가 안 나가요. 예. 그러면서 북한과 미국 간의 종전선언 문제로 또 다툼이 벌어지고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쟁이 있고 이러고 비핵화에서 거의 진전이 안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관료들끼리 협상하는 건 다 깨집니다. 예컨대 북한의 김영철 조국통일 그 위원장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만나면은 맨날 접시 깨지는 소리만 들려요. 워낙 관점이 다르니까. 그 비핵화의 방법론 갖고 싸우고 또 북한은 또 비핵화 이전에 안전보장 조치를 또 먼저 하라는 입장이고 미국은 아니 비핵화 성과가 나와야 안전보장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가지고 2달 동안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깨졌습니다. 그런데 왜 파국으로 안 갔느냐. 그건 안전밸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관료들끼리 협상을 하다 깨지면 정상들이 나섭니다. 그 다음에 그 관료들끼리 협상이 안 되면은 얼른 서신을 보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래서 잘해봐야지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되겠나. 우린 최선 다하고 있다. 그리고 귀하만 믿는다. 이래가지고 막 노동신문에 발표하고 또 서신을 재빠르게 보내거든요. 그럼 트럼프가 또 맞장구를 쳐요. 그래서 관료들이 다 망가진 거를 이제는 정상외교라는 안전판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가 돼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시간이 많지가 않은 게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선거는 미국의 정책을 바꾸는데 굉장히 큰 변수로 여태껏 작용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트럼프가 11월 중간선거에서 대패하고 또 대북 정책이 크게 공격받는 양상이 우리로선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늦어도 9월, 10월 그 전국에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또는 종전선언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협상이라도 가시적인 결실이 나와야 됩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은 그럼 9월이나 10월 중에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다시 불확실한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져서 그 폼페이오가 8월 말에 북한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 9월에 아직 날짜는 안 정해졌습니다만은 이제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그 9월 9일 날 또 평양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각국의 정상들이 직접 나서는 마지막談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11월 중간선거를 디데이로 놓고 정상 외교의 마지막 화산이 폭발하지 않겠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김 의원님? 네. 지금 어디에서 전화를 받고 계시는 겁니까? 국회 아닙니다. 저 차 안입니다. 휴대전화인데도 상당히 깨끗해요. 제가 원래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오디오가 고가여서 그래요. 그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많은 투자를 하셨어요. 다른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현재 상황대로라면 저희는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정부가 여기에서 뭐 주도적으로 개입을 해서 판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없는 건지 해서요. 처음에 이제 드라이버, 운전자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나름 그 일관된 대북 정책으로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데에서는 사실 그 공로는 과소평가할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란 말입니다. 지금 북미 간에 또는 북중 간에 그 어떤 큰 그레이트 게임, 대전략이 움직이는 이 상황에 과연 우리가 운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냐. 이제는 운전자라기보다는 촉진자,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을 할 때거든요. 이제 주변 대화가 잘 되도록 우리가 나서서 돕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어쩐 일인지 한여름 좀 시간을 낭비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그 우리 정부가 판문점 선언에 나온 종전선언 합의 있잖아요. 올해 연내에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체결한다는 대목입니다. 이것에 너무 집착했던 거 아닌가. 지금 종전선언은 어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합의의 담론이라기보다는 정쟁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중국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느냐 이걸로 북한은 4자 종전선언, 또 우리는 3자 종전선언, 미국은 둘 다 소극적. 이런 양상이다 보니까 종전선언 논의가 변질이 돼버렸습니다. 3자냐 4자냐는 강대국 정치, 중국 문제로 이것이 환원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너무 집착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라 종전선언이라는 건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임시 중간 단계에 불과하니까 건너뛸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평화협정으로 직접. 그래서 너무 그렇게 3자 종전선언 이런 도그마에 빠지지 말고 실용적인 일부터 하자. 우선 그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와 평화보장의 방법론을 부지런히 제시하고 또 교착 상태가 있을 때 우리가 나서서 풀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주도적 능력, 주도적 위치, 그 다음에 어떤 결연하고 담대한 접근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부국의 강철 이빨, 국회의 드라이버, 저희당 김정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